전현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저러다 우리 비밀 다 까발려지겠어. 어둠 속에서 한 중령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내일 훈련 때 사고로 만들어버려. 다음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훈련장. 으악! 높은 앙벽에서 한 여성 장교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온 뒤 쿵 하는 끔찍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개인 부주의 및 체력 미달로 인한 안타까운 추락 사고였음. 보고서는 그렇게 한 젊은 군인의 꿈과 미래를 차가운 글자 몇 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중환자실 의식불명의 그녀가 꽉 쥔 만년필에서 아주 희미한 붉은 신호가 깜닥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향한 그녀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군서열 1위인 합카미장의 집무실부터 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본부, 707 특임단,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5개의 최고 권력기관에서 5개의 거대한 별들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작전명 천리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 모든 비극과 복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 가문에서 태어난 한 여성의 고독한 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서울의 심장부,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자리한 최고급 한정식집 울림정. 이곳은 정재계의 최고위급 인사들이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는 이들만이 찾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채 국빈실에 육중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삼엄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지만 문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긴장감과는 달리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의 무게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대한민국 군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인 차강혁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중년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는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자의 절대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그의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지는 공군참모총장 둘째 차진혁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그는 농담을 던지는 순간에도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해와 서해, 남해의 모든 함대를 제위하는 해군 작전사령관 막내 동생 차선혁 중장이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바다처럼 넓고 깊었지요. 그날의 저녁 식사는 바로 이 철혈의 삼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 차유진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육군사단학교를 여생도 최초로 수석 졸업하고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단 참이었습니다. 이야, 우리 막내. 이 오빠는 네가 졸업식 때 연설하는 거 보고 감동해서 눈물 찔끔 흘릴 뻔했다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국가에 충성하겠다. 역시 내 동생이야. 해군인 막내 오빠 차선혁 중장이 유진의 그릇 위에 먹음직스러운 갈비찜을 올려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군인 둘째 오빠 차진혁 대장 역시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입가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격 성적도 만점이라지. 괜히 어릴 때부터 내가 직접 사격수를 가르친 게 아니야. 역시 총은 공군이 제일 잘 쏜다니까. 형님,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총맛은 육군이 아는 법입니다. 육군인 첫째 오빠 차강혁 대장이 농담처럼 말을 받자 좌중에서는 유쾌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은 그런 오빠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쑥스러운 듯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오빠들은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은 이후 이 3명의 오빠들이 그녀에게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차 장군들의 동생, 그 꼬리표는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취를 너무나도 쉽게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녀가 수석 졸업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녀의 실력보다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먼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핏줄은 못 속여. 저런 오빠들이 있는데 수석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 그녀는 그런 시선들이 싫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 선언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던 중 유진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진지한 태도에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3명의 장군 오빠들은 일제히 막내 동생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제 인사기록 카드에서 오빠들의 존재를 잠시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가장 큰 형인 차강혁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국가 안보 전략을 논하는 회의에서처럼 신중하고 무거웠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뜻인지 이유를 들어야겠다. 오빠들의 동생, 장군가의 막내가 아니라 신임 소위 차유진으로서 평가받고 싶습니다. 제 이름 석자의 능력만으로 제 위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군인으로서 제 자신과 제가 이끌 병사들 앞에서 지키고 싶은 첫 번째 자존심입니다. 둘째, 차진혁 대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대한민국 영공을 샅샅이 훑는 최첨단 레이더처럼 정확했습니다. 유진아, 군대는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복잡하고 거친 곳이다. 배경이라는 건 때론 너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 굳이 그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이유가 뭐냐? 막내 오빠 차선혁 중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미소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바다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다만 너무 험한 길을 자처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보이는 파도보다 보이지 않는 암초가 더 무서운 법이야. 하지만 차유진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들의 눈을 차례로 마주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힘으로 부딪혀봐야 합니다. 만약 제가 오빠들 덕분에 쉬운 길을 걷는다면 저는 평생 군복 입은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제발 제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3명의 최고 지휘관은 막내 동생의 눈에서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군에 바친 자신들의 신념과 맞닿아 있는 순수하고 뜨거운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형인 차강혁 대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네 고집은 어릴 때부터 누구도 못 꺾었지. 좋다. 네 뜻대로 해라.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라. 무슨 일이든 아주 작은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야 한다. 너의 그 어설픈 자존심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명령이자 동생을 향한 오빠들의 마지막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유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배경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웠습니다. 그녀의 서류는 철혈 삼형제의 동생에서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첫 부임지로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제9보병사단, 통칭 백마부대의 통신대대를 자원했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스스로 가장 깊고 혹독한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유진의 폭탄 선언에 국빈실 안에 따뜻했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3명의 오빠들은 물론이고 유진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들이 사랑하는 막내가 자신들의 가장 큰 자랑이자 힘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으니까.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인 박서윤 중장이었다. 그녀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딸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마음 약한 어머니였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거니? 우리는 그냥 네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하기를 바랄 뿐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깊은 걱정과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의 이모이자 국방부 정세기획관인 박서진 준장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조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네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 특히 군대라는 조직은 더욱 그렇지. 너의 배경은 불공평한 특혜가 아니라 네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버리겠다니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야. 이모들의 현실적인 조언에도 유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모,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제 힘으로 부딪혀봐야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안전장치 뒤에 숨어 편안함만을 좇는다면 저는 평생 군복 입은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휘해야 할 병사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남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유진의 아버지이자 합참의장인 차강혁 대장은 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을 읽었다. 그는 딸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딸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여보, 당신들도 유진이의 뜻을 존중해 줍시다. 저 녀석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장교요. 아버지의 말에 둘째 오빠인 공군 참모총장 차진혁 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버님. 유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믿고 지지해주는 것뿐입니다. 막내 오빠인 해군 작전사령관 차선혁 중장만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너무 걱정되는 걸 어떻답니까? 우리 막내가 저렇게 험한 세상으로 맨몸으로 나간다는데. 가족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마지막 호소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들과 이모들, 부디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정말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그저 멀리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자존심 때문에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이유로 여러분께 먼저 손을 내미는 일 또한 절대 없을 겁니다. 그것은 20살을 간 넘긴 젊은 장교의 너무나도 굳세고 위태로운 약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약속이 훗날 자신을 얼마나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게 될지, 그리고 그 약속을 깨고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야만 하는 순간이 오게 될 줄은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다. 결국 가족들은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위험한 도전을 허락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차유진의 인사 기록 카드에서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5개의 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철혈 가문의 막내딸이 아닌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 되어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태양의 후예가 스스로 가장 깊고 혹독한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경기도 파주, 휴전선과 맞닿은 이곳의 공기는 늦가을의 스산함과 군사적 긴장감이 뒤섞여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차유진 소위가 첫 부임지인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 정보대대 위병소 앞에 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바람과 무수한 낯선 시선들이었다. 백마부대는 6.25 전쟁의 영웅적인 신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부대 중 하나였고 그 심장부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정보대대는 자부심과 콧대가 높기로 유명했다. 대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군 소대장,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부임 전부터 이미 뜨거운 감자였다. 위병소 초병의 백마 구호와 경례에는 군인으로서의 존중보다 동물원의 희귀종을 보는 듯한 호기심이 더 진하게 배어 있었다. 저 작고 하얀 얼굴의 소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부대 전체를 감돌았다. 대대장에게 부임 신고를 하러 가는 길,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등 뒤로 막사 창문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따라붙었다.
차유진은 애써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어떨 수 없었다. 대대장과의 첫 면담은 짧고 건조했다. 중령계급의 대대장은 그녀의 수석 졸업 이력에 잠시 흥미를 보였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물로 여군이라고 봐주는 건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진짜 혹독한 신고식은 그녀가 자신이 맡게 될 삼중대 사무실의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무실 안에는 한눈에 봐도 부대의 실세임을 알 수 있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서태웅 중령. 이 대대의 대대장이자 이 작은 왕국의 절대 군주였다. 그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만큼 잔인하고 야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군대란 오직 철의 규율과 절대적인 복종만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믿었다. 신고합니다. 금일구로 삼중대 소대장으로 부임한 소위 차유진입니다. 유진이 각 잡힌 경례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지만 서중령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여긴 육사 강의실이 아니야, 차소위. 책상에서 배운 이론 나부랭이는 고철덩어리만도 못한 곳이란 말이다. 내 방식에 거슬리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 첫 만남부터 쏟아지는 노골적인 적의와 경고. 유진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여기가 바로 오빠들의 방패를 내려놓고 스스로 선택한 전쟁터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의 시련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서중령은 부임 첫날부터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길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전술 브리핑 시간에 유진에게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최신 영상정보 분석 자료를 던져주며 즉석에서 보고를 지시했다. 그는 유진이 당황하며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정보 분석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였다.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영상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적의 예상 침투 경로와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베테랑 장교보다도 더 날카롭고 정확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이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오직 서중령의 얼굴만이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이제 갓 임관한 애송이 여군 장교에 의해 도전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심했다. 저 건방진년의 꺾이지 않는 눈빛을 반드시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말겠다고. 그날 이후 그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보고서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그녀가 세운 작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망신을 주었다. 그는 다른 간부들에게 여자는 감정적이라 지휘관이 될 수 없다는 식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켰다. 유진은 매일 밤 관사에서 홀로 너덜너덜해진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다짐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저 부패하고 낡은 성벽을 나의 능력으로 기어이 넘어서고 말겠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히 한 명의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깊숙이 뿌리 박힌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그 편견을 무기 삼아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자들의 추악한 음모 전체였다. 그녀의 고독한 전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었다. 서태웅 중령의 교묘한 괴롭힘 속에서도 차유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더 자신의 임무에 몰두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대의 모든 정보 자료들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였지만 동시에 서중령의 부패한 왕국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야간 근무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몇 달간의 야간 투시 장비 및 드론 운용 기록과 실제 유류 소모량 및 정비 일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장부상으로는 매주 야간 정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유류 소모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누군가가 훈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남은 유류를 빼돌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훈련 결과 보고서와 보급물자 신청 내역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부패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서중령은 몇몇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훈련을 만들어내어 훈련비를 타내고 그렇게 지급된 군수품들을 민간 군수품 브로커에게 팔아넘겨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최신 전술훈련 교범과 같은 민감한 군사 자료들까지 돈을 받고 유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유진은 충격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군대가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대대의 2인자인 작전 과장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아직 군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작전 과장의 싸늘한 한마디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차소희, 못 본 걸로 하게. 이건 자네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작전 과장은 그녀가 내민 증거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서랍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의 눈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아닌 모든 것을 덮으려는 두려움과 체념만이 가득했다. 서중령님은 이 부대의 왕이야.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높은 분들이 버티고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하게. 자네의 그 잘난 정의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것은 충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범이 되라는 협박이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 거대한 부패의 성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이제 서태웅 중령 한 사람을 넘어 진실을 외면하는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전체를 상대로 한 외로운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서중령의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이 그녀를 서서히 옥죄어오고 있었다. 작전 과장에게 거절당한 그날 이후 차 유진은 서태웅 중령의 감시망이 자신을 서서히 옥죄어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들이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듯했다. 서중령은 유진이 자신의 비밀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더 이상 순종적인 부하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었다. 육사 수석 졸업생이자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그녀의 배경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았다. 대신 그는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그녀의 의지를 부수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복수는 조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이용한 아주 정교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유진을 부대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간부 회의 시간에 교묘하게 유진의 능력을 폄하하고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차소희는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이론에만 얽매이는 경향이 있어. 전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인데 책상머리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특히 여군 장교들은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쉬워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의 말은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인격 모독이었지만 회의실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남성 간부들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들 역시 자신들보다 젊고 유능한 여성 지휘관의 등장을 내심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중령은 그들의 그 비겁한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유진에게 일부러 가장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임무들만을 맡겼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과거 훈련 보고서를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라거나 창구 구석에 쌓여있는 폐기된 통신 장비들의 목록을 작성하라는 식이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뛰어난 전략 분석 능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잡무들이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먼지 쌓인 창고 안에 가두어 서서히 썩어가게 만들려 했다. 동료 장교들 역시 서중령의 눈치를 보며 노골적으로 유진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식당에서도 휴게실에서도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다른 화제를 꺼내며 자리를 피했다.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던 삼중대 병사들조차 서중령의 보이지 않는 압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녀와 거리를 두어야만 했다.
서중령은 유진과 가깝게 지내는 병사들을 콕 집어내어 훈련 중에 불이익을 주거나 휴가를 자르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교묘하게 방해했다. 유진은 거대한 성 안에 완벽하게 혼자 갇혀버렸다. 그녀는 매일 밤 텅 빈 관사로 돌아와 깊은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육체적인 피로나 업무의 고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능력이 여자라는 거대한 편견의 벽 앞에서 무참히 꺾여버리고 있다는 절망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무의미한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냈고, 밤이 되면 홀로 남아 서중령의 비리 증거들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의 썩어빠진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차유진의 외로운 싸움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과정과도 같았다. 서태웅 중령이 쳐놓은 거대한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 속에서 그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날갯짓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돌파구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바로 그녀가 관리하게 된 그 버려진 군수물자 창고였다. 서중령이 그녀를 모욕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던져준 그곳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왕국을 무너뜨릴 비밀의 무기고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창고는 수십 년간 부대에서 사용해온 모든 물품들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낡고 고장난 통신장비부터 찢어진 군복, 그리고 행정착오로 폐기되지 않은 채 방치된 낡은 서류들까지. 그곳은 부대에 잊혀진 역사와 비밀들이 먼지와 함께 쌓여가는 곳이었다. 유진은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했다. 하지만 며칠 밤낮으로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특정 민간 군수 업체와 맺은 수의 계약서들이었다. 알파테크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부대의 모든 통신장비 유지 보수 및 부품 공급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이상했다.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부품들이 납품되었고, 실제로는 교체되지도 않은 부품들이 교체된 것처럼 허위로 청구된 기록들이 수두룩했다. 그리고 그 모든 허위 청구서의 최종 결제란에는 언제나 서태웅 중령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니었다. 그는 민간업체와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처음 발견했던 유류 횡령은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알파테크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몇 해 전 감사관실의 정기감사를 앞두고 알파테크의 사장이 서중령의 아내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위조된 회계장부 원본이었다. 아마도 누군가의 실수로 파쇄되지 않은 채 이곳 창고 구석에 버려진 것이 분명했다.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부를 자신의 군복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대 내의 보고 체계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이 증거를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가장 높고 강력한 곳으로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자신의 오빠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도움을 거부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다. 그녀는 며칠 뒤 있을 짧은 외박날 이 증거를 가지고 직접 오빠들을 찾아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서중령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바로 유진에게 친절한 선배인 척 접근했던 이중인격의 오정민 중위였다. 그는 서중령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이 부패한 왕국의 2인사였다. 그는 유진이 밤늦게까지 창고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몰래 창고에 잠입하여 유진이 어떤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알파테크의 회계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서중령에게 보고했다.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차유진 그 계집애가 알파테크 장부를 손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외박 때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려 할 겁니다. 서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년이 감히 그의 눈에 이성을 잃은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그 증거와 함께 차유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기로. 그는 오정민 중위에게 지옥의 계획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의 비뚤어진 야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차유진의 외박을 불과 이틀 앞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이었다. 부대 전체에 야간 장애물 극복 훈련을 실시한다는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다. 그것은 서태웅 중령이 차유진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죽음의 무대였다. 훈련장은 부대 뒤편의 험준한 산악지형에 위치해 있었다. 높이 10m에 달하는 수직 암벽,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나무 다리, 그리고 날카로운 철조망.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낮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고된 훈련이었다. 서중령은 훈련 직전 교관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차유진 소위가 최근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니 훈련 중에 특별히 예의주시하라는 그럴듯한 거짓 지시를 내렸다. 차 소위가 혹시라도 돌발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이면 절대 무리해서 개입하지 말고 즉시 나에게 먼저 보고하도록. 알겠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것은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로 구하지 말라는 악마의 명령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불복종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첫 번째 장애물을 향해 달려갔다. 훈련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흘러갔다. 교관들은 유독 그녀에게만 더 어렵고 위험한 코스를 지시했고 그녀의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헐겁게 만들어 놓기도 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이 의도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마지막 코스는 10m 높이의 수직 암벽 등반이었다. 낡은 로프 하나에 의지해 오직 팔과 다리의 힘만으로 암벽을 올라야 하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막 정상에 가까워졌을 때였다. 그녀의 바로 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가 잡고 있던 로프의 고정장치를 칼로 끊어버렸다. 오정민 중이었다. 그는 서중령의 지시를 받고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긴 공범이었다. 으악! 유진의 짧은 비명이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몸은 허공에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이는 끔찍한 속도로 아래의 돌바닥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다. 쿵! 둔탁하고 끔찍한 충격음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등과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목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감각과 함께 다리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 있던 어머니의 만년필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병사들과 군의관 앞에서 서중령과 오중희는 완벽한 연계를 펼쳤다. 이럴 수가, 차 소위가 스스로 로프를 놓아버렸어.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고. 그들은 모든 책임을 유진의 개인적인 부주의와 정신적인 문제로 몰아갔다. 현장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끊어진 로프의 단면은 낡아서 저절로 끊어진 것처럼 위장되었고 유일한 목격자인 오중희의 증언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뒷받침했다. 사건은 그렇게 한 나약한 여군 장교의 안타까운 추락사고로 완벽하게 은폐되었다. 서중령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방금 저지른 짓이 끝이 아니라 진짜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잠재운 줄 알았던 작은 불씨가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칠흑 같던 밤이 지나고 차유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군부대의 천장이 아니었다. 사방은 온통 하얀색이었고 코끝에서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국군수도병원의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 침대 옆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명 유지 장치들과 링거줄들이 들어왔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이 그녀가 떠올린 첫 번째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추락하던 순간의 끔찍한 기억이 파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끊어지던 로프, 허공에 떠있던 자신의 몸, 그리고 바닥과 충돌하던 순간의 끔찍한 충격까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주치의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군의관이 그녀의 차트를 들여다보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차유진 소위, 정신이 드시오. 유진은 대답 대신 힘겹게 눈을 깜빡였다. 기억하시오. 훈련 중에 10m 높이의 암벽에서 추락했소. 천운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군의관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소. 경추 3번과 4번 골절, 심각한 뇌 손상, 그리고 왼쪽 다리 분쇄 골절. 현재로서는 전신마비는 피했지만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장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돌아 눕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르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추락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다. 바로 서태웅 중령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한 채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차 소위, 몸은 좀 괜찮은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서중령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차소위, 멍청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미 모든 조사는 끝났어. 이건 자네의 개인적인 부주의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이야. 유일한 목격자인 오중이도 모두 그렇게 증언했지. 그는 유진의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혓각을 이어갔다. 만약 자네가 딴소리를 하고 다니기라도 한다면 글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이 병실의 생명 유지 장치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안 그런가?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유진은 공포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꼼짝없이 이 병실 안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었다. 서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깎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몰랐다. 그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악행들이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록들이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의 잔인한 축배는 곧 그의 피눈물이 될 운명이었다. 유진의 침대 옆 그녀가 꽉 쥔 만년필 끝에서 아주 희미한 붉은 신호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다. 차유진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평범한 만년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사이버 작전 사령관 박서윤 중장이 딸의 임관식 날 특별히 선물한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고급 만년필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대한민국 최첨단 과학기술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만년필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를 넘어 초소형 녹음 기능과 위치 추적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상 구조 신호 송신 기능을 갖춘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개인 보안 장비였다. 만년필의 뚜껑 부분을 특정한 방식으로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즉시 반경 10m 내의 모든 음성 대화와 함께 현재 위치와 착용자의 생체 신호를 미리 지정된 5개의 수신처로 동시에 전송하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존재. 어머니는 딸에게 이 만년필을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었다. 유진아, 이것은 엄마가 너에게 주는 부적이다.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 믿지만 정말 만에 하나 너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유진은 추락의 순간 그리고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가 선물해준 이 만년필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 기적의 불씨를 지피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중환자실의 당직 간호사가 유진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양심적이고 마음씨 착한 간호사였다. 그녀는 유진의 상태가 공식 보고서에 적힌 단순 추락사고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특히 서태웅 중령이라는 자가 병실을 다녀간 이후 유진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고 불편해 보이는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가 유진의 굳게 진 손을 펴주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유진의 손 안에 있던 만년필의 뚜껑 부분을 우연히 5초 이상 길게 누르게 되었다. 그 순간 만년필 끝에서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아주 희미한 붉은 빛이 한번 깜빡하고 빛났다. 프로메테우스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깊숙한 5개의 심장부에서 동시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첫 번째 장소, 합동참모본부 의장 집무실. 자정이 넘은 시각 차강혁 대장은 여전히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목에 차여있던 군용 특수시계에서 삐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 비상 아이콘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울리는 단 하나의 신호였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유진, 위급 상황 발생. 두 번째 장소, 사이버작전사령부 지하 벙커. 박서윤 중장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전군의 사이버 방어망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특수 제작된 태블릿 PC 화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프로메테우스 활성화, 위치,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생체 신호 급격한 저하. 동시에 유진의 병실에서 녹음되기 시작한 서중령의 협박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장소, 국방정보본부 비밀 상황실. 차선혁 소장은 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첩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안경 렌즈 한쪽에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증강현실 메시지가 나타났다. 긴급 경고, 조카 차유진, 신변 위험. 네 번째 장소, 707 특임단 작전지휘소. 차선혁 준장은 야간 대테러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전술 헬멧 내부 통신망으로 다른 모든 교신을 끊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코드레드, 패밀리, 반복한다. 코드레드, 패밀리. 다섯 번째 장소, 국방부 조사본부. 차유라 대령은 또 다른 비리 사건의 조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전화기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의 오빠인 합감의 의장이었다. 유라야, 전쟁이다. 한순간이었다.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5개의 거대한 별들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들의 슬픔은 순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곧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무섭고 철저한 피해 복수극으로 타오를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작전명 천리안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차유진의 마지막 구조 신호가 발신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비밀 영상회의가 소집되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군의 하늘과 땅, 바다와 사이버 공간을 지휘하는 5명의 최고 지휘관들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들은 가족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혈육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심장을 짓밟은 적들을 향한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가문의 수장이자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황은 모두 인지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부터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적들을 섬멸하기 위한 공식적인 군사작전이다. 작전명 천리안. 그의 선언과 함께 화면에 있던 다른 4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지금부터 각자의 임무를 하달한다. 한치의 오차도 단 1초의 지체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유진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인 박서윤 중장에게 향했다. 박 중장, 자네는 사이버 공간의 지배자다. 지금 즉시 자네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백마부대 정보대대의 모든 통신망과 전산 시스템을 장악하도록. CCTV, 개인 이메일,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용까지 그놈들의 모든 비밀을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파헤쳐라. 천리안의 눈이 되어 우리의 칼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게. 박서윤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차강혁 대장의 시선이 이번에는 자신의 형님이자 국방정보본부장인 차선혁 소장에게로 향했다. 차 소장, 자네의 손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망이 들려있다. 지금 즉시 서태웅 중령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그들의 재산 관계, 통화 내역, 그리고 민간인과의 모든 접촉까지. 특히 그와 결탁한 군수품 브로커놈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는 그들의 돈줄과 인맥,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것이다. 차선혁 소장의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미 수십 명의 최정예 정보 요원들에게 비밀 임무를 하달한 상태였다. 다음 차 유라 대령. 그의 시선이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여동생에게 향했다. 자네는 법의 집행자다. 내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자네 휘하라 모든 헌병 수사 인력을 총동원할 준비를 하라. 그들의 임무는 우리가 지목하는 모든 범죄자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체포하는 것이다. 저항 시에는 실탄 사용을 허가한다. 차유라 대령의 굳게 담은 입술이 그녀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가장 젊고 혈기왕성한 막내 동생 707 특임단장 차선혁 준장에게 닿았다. 차 준장, 자네의 임무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자네는 최정예 특임대원들을 이끌고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 백마부대 전체를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시켜라. 부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통신을 차단하며 단 한 마리의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곳을 완벽한 심판의 무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네의 임무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놈들이 지옥을 구경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차선혁 준장의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모든 임무 하달이 끝났다. 차강혁 대장은 화면 속의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돌보며 나지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그 말을 끝으로 영상회의는 종료되었다.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강력한 5개의 축이 오직 한 사람, 차유진을 위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들어낼 거대한 폭풍 앞에서 백마부대라는 작은 왕국은 그저 한 줌의 먼지가 될 운명이었다. 심판의 밤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무섭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백마부대 정보대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태웅 종령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부하들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했다. 차유진이라는 눈엣 가시가 사라진 지금 그의 왕국은 더욱 견고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평온은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부대 상공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각각 다른 형태와 목적을 가진 5대의 헬리콥터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다. 가장 선두에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마크가 선명한 거대한 지휘 헬기 CH-57 치노크가 위용을 드러냈다.
그 뒤를 따라 사이버 공간을 감시하는 정찰 헬기,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실어 나르는 수송 헬기,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마치 하늘의 모든 신들이 이 작은 땅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듯한 장엄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잠에서 막 깨어난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둥지둥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상의 적이 아니었다. 연병장은 이미 전날 밤 어둠을 끓고 잠입한 707 특임단 요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5대의 헬리콥터는 마치 거대한 맹금류대처럼 연병장의 각기 다른 지점에 동시에 착륙했다. 거대한 먼지구름이 일어나며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그리고 마침내 헬기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가장 먼저 지휘 헬기에서 합참의 이장 차강혁 대장이 내렸다. 그의 등 뒤로는 육해공군의 최정예 참모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정찰 헬기에서는 국방정보본부장 차선혁 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내렸다. 수송 헬기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차유라 대령이 수십 명의 무장 헌병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리고 공격 헬기에서는 707 특임단장 차선혁 준장이 살기등등한 특임대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앙의 헬기에서 사이버 작전 사령관 박서윤 중장이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군용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5개의 거대한 별이 마침내 심판의 땅 위에 모두 모인 것이었다. 그들은 연병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는 순간 겁에 질린 부대 지휘관들이 허둥지둥 그들에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의장님, 사령관님, 본부장님, 단장님, 대령님, 어인일로.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박서윤 중장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서태웅 중령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훈련장에서 벌어졌던 모든 진실이 고화질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오정민 중위가 로프를 끊는 장면, 유진이 추락하는 장면, 그리고 서종령이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장면까지 천리안의 눈은 그들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서태웅 중령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박서윤 중장은 그를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서태웅 중령, 네 놈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빌고 또 빌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합참의 의장 차강혁 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무겁고 단호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원 체포해. 그것으로 모든 심판은 끝났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부패한 왕국은 그렇게 한 가족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가장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작전명 천리안의 현장 심판이 끝난 후 백마부대 정보대대는 사실상 유령 부대가 되었다.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합동특별감찰본부가 인수했고 서태웅 중령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구속되어 국군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비 없는 진실의 칼날뿐이었다. 박서윤 중장이 이끄는 사이버 수사팀은 압수한 컴퓨터와 서버에서 그들이 삭제하려 했던 모든 범죄의 기록들을 복원해냈다. 군수품 횡령장부, 민간업체와의 검은 거래 내역, 그리고 차유진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허위 보고서들까지 디지털 세상에 남겨진 그들의 죄악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지울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차유라 대령이 이끄는 헌병수사팀은 부대의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병사들도 자신들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과 장군 가문이라는 압도적인 권력의 등장 앞에서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지난 몇 년간 서태웅 중령의 왕국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만행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인격 모독,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에 동참하지 않는 병사들을 교묘하게 괴롭혔던 비열한 수법길까지. 특히 차유진이 부임한 이후 그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조직적이고 악랄한 음모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후 군사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재판은 군의 명예가 걸린 사안인 만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피고인석에선 서태웅 중령과 그의 공범들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뻔뿌는 거짓말은 검사석에 앉은 차유라 대령의 날카로운 한박과 스크린에 재생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재판의 마지막 날,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서태웅. 그대는 군인으로서 부하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가장 신성한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며 심지어 한 젊은 장교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서태웅에게 군형법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서태웅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공범들 역시 각각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과 탐욕의 왕국은 그렇게 법의 준엄한 심판 아래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차강혁 학참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 만연한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자정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의 지휘 아래 전군의 모든 부대에서 강도 높은 감찰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제2의 서태웅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 가족의 비극에서 시작된 분노의 불길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정화하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어둠을 불태우고 있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희생이 뒤따랐지만 군은 그 아픔을 통해 비로소 더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법의 심판이 차갑게 내려지는 동안 차유진은 국군수도병원의 하얀 병실에서 자신만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추락의 충격으로 손상된 척추신경은 그녀의 두 다리에서 자유를 빼앗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었다.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역시 심각했다. 그녀는 종종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단기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였다. 한때 육사 수석을 차지했던 그녀의 명석했던 두뇌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매일같이 지옥과도 같은 재활치료가 이어졌다. 굳어버린 다리 근육을 펴고 마비된 신경을 자극하는 과정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쏟아냈고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아버지 차강혁 대장은 바쁜 군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딸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묵뚝뚝한 손으로 딸의 굳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어머니 박서윤 중장은 딸이 먹을 특별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날렀다. 그녀는 딸의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 함께 찍었던 수백 수천 장의 사진들을 가져와 그 사진에 얽힌 추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다. 두 명의 오빠와 이모, 삼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유진이가 단 한순간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녀 자신의 강철 같은 의지 덕분이었을까. 기적이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흐릿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뇌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놀랍도록 빠르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육체의 자유를 잃은 대신 그녀의 정신은 더욱더 날카롭고 명석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신문과 책, 그리고 전문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그녀의 뇌는 마치 스펀지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경이로운 회복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영역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몇 달 후 그녀는 마침내 휠체어에 앉아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자신의 두 다리가 아닌 차가운 바퀴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뜨거운 지적 호기심과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총과 칼이 아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분석력을 무기로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비록 땅에서는 두 발로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높은 하늘을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재활의 시간이 끝나고 차유진은 마침내 퇴원했다. 그녀는 군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병 전역 판정을 받고 사랑했던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그녀의 짧았던 군 생활은 그렇게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듯 보였다. 사회로 돌아온 그녀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로서 평생 연금을 받으며 조용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동정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길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그녀가 첫 번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미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쉬어야만 했다. 하지만 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결코 과거의 상처 속에 주저앉아 다른 사람의 동정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비록 두 다리의 자유는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시련 속에서 더욱더 날카롭게 벼려진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새로운 전쟁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그녀는 자신의 삼촌이자 국방정보 본부장인 차선혁 소장을 찾아갔다. 삼촌, 저 다시 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하는 조카의 모습에 차 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유진아, 네 마음은 알겠다만 지금 네 몸 상태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총을 들고 전장을 노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병상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상에서 밤을 새워 연구하고 분석했던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를 삼촌 앞에 내밀었다. 보고서에는 드론과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정보전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한 새로운 전략체계 수립 방안이 현역 그 어떤 전략가보다도 더 깊이 있고 날카롭게 분석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차 소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져갔다. 그는 조카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육체의 시련을 정신의 진화로 승화시킨 것이었다. 저에게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한 대만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전장의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가 되어 제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의 반대는 무의미했다. 차유진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특별 허가 아래 군무원 신분으로 국방정보본부의 신설부서인 미래전략분석실의 초대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은 국방정보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되었다. 그곳은 전 세계의 모든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이는 대한민국 국방의 두뇌와조 같은 곳이었다. 유진은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새로운 전쟁터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부하들의 시선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성, 장군 가문의 백으로 낙하산 인사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편견의 벽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단숨에 부수어 버렸다. 그녀는 부임 첫날 각 부서에서 올라온 방대한 양의 정보 보고서들의 허점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해냈다. 그녀는 인공위성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적의 위장된 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해냈고, 복잡한 암호통신 기록 속에서 적 지휘부의 다음 작전 계획을 유추해냈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통찰력 앞에서 처음 그녀를 무시했던 베테랑 정보 분석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 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 여성은 낙하산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괴물이라는 것을. 그녀의 사무실은 곧 국방정보본부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가 되었다. 모든 중요한 정보는 가장 먼저 그녀에게 보고되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녀의 분석을 거쳐 내려졌다. 그녀가 앉아있는 휠체어는 더 이상 장애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는 정보의 여왕이 앉아있는 흔들림 없는 왕좌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위대한 신화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강철은 부서졌지만 그 안에서 불사조가 더욱더 강하고 눈부신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의 지하 벙커, 미래전략분석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통합 스크린에는 한반도 상공의 위성사진과 수많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최근 인접국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인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포착된 상황이었다. 그 거대한 정보의 바다 한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휠체어에 앉은 한 여성이었다. 바로 이제는 국방부 내에서 천리한, 천리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차유진 실장이었다. 3번 위성 타겟 지역 확대, 열감지 센서 반응 분석해서 보고해. AI 분석팀, 적의 기만 전술 패턴과 현재 데이터 비교, 발사 가능 시간대 오차 범위 30분 이내로 좁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명의 분석가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을 겪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를 무기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전장의 가장 강력한 전장의 가장 강력한 지휘관으로 거듭나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분석가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수많은 정보들이 그녀의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녀는 그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맞추어 적의 진짜 의도를 한꺼풀씩 벗겨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상황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노신사가 안으로 들어왔다.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수십만 대군을 호령했던 장군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은퇴한 그녀의 아버지 차강혁 예비역 대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이 지휘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움과 뭉클함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딸의 모습이 과거 그 어떤 전투를 지휘하던 자신의 모습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인해 보인다는 것을. 마침내 유진의 입에서 결정적인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 위치 확인, 예상 발사 시간 10분 후, 지금 즉시 합참의장님께 타격 승인을 요청하고 관련 부대에 비상 타격 대기 명령을 하달한다. 그녀의 분석과 판단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녀의 정보 덕분에 대한민국군은 적의 도발을 사전에 완벽하게 제압하고 또 한 번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유진은 비로소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 내 딸, 오늘도 큰일을 해냈구나. 아버지는 딸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진아, 너는 이미 아비를 훨씬 뛰어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상황 종료를 알리는 평화로운 스크린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때 육체의 부서짐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
하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와 천재적인 지성으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올라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자신만의 하늘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전쟁의 여신의 분노는 한 부패한 왕국을 심판했지만 그 딸의 지혜는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육체의 힘은 부서질 수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지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차유진 씨는 자신의 끔찍한 비극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의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차유진 씨의 경이로운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보여준 분노의 심판이 여러분의 마음에 통쾌함을 안겨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동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